오늘 공부한 내용 한번 보게요. 문제 풀어봅시다. 테마 34 앞에 시한가치. 페이지 수, 책 페이지 수는 86조. 여기서만 풀고 집에 가서 안 풀고 그런 거 없죠? 계속 반복적으로. 여기 있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효과 나타나지 않고 나중에 효과 나타나니까요. 어제 그제 학원에서 이렇게 기출문제도 풀고 그런데 점수가 빨리빨리 안 올라간다고 이렇게 막 넋두리하고 힘들어 하신 분이 이제 여성분이 계셨는데, 근데 작년에 이제 합격하신 분이 마침 오셨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 자기는 실제로 7월 달에 모의고사 결혼 점수가 42점 이렇게 나왔대. 42.5 이렇게.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75점 나왔다 하더라고. 그러면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만 두 달, 연덕자고 석 달 동안에 점수가 지금 30점이 올라갔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공부해서 30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누적됐다. 누적된 게 10월 달에 꽃을 피운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60점대는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왜 이렇게 안 될까? 민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되거든, 이게. 빨리빨리 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용기 가지시고요. 테마 심사 합계 시한가치.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합계 시한가치에서 뭘 배우겠는가? 합계 시한가치에서 가장 먼저 현재가치, 미래가치 논리를 배웠잖아요. 현재가치, 미래가치. 그럼 현재가치, 미래가치 논리를 배웠으니까 그 현재가치, 미래가치 논리를 이제 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현재가치가 있고 줄여서 현가락 하고 그다음에 미래가치를 낼가락 하잖아요. 현재가치가 미래가치로 가는 거,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로 가는 거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이자율 작동한다. 이자율에 의해서 미래가치 금액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가치 금액이 커진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반대 논리. 반대 논리는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로 갈 때 이렇게 현재가치가 갈 때는 이것을 우리가 할인한다. 그래서 할인한다. 이 할인은 백화점 세일 그거 아니에요. 할인 아니고. 그러면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로 할인하는데 무엇만큼 할인합니까? 이자율만큼 할인해. 이자율만큼. 그럼 이자율만큼 할인하는데 이 이자율을 뭐라고 합니까? 할인율이다 한단 말이에요. 할인율 이렇게. 그럼 할인율 크기에 따라서 미래가치가 달라지는 겁니까? 현재가치가 달라지는 거야? 현재가치가 달라지는 거라고. 그럼 할인율이 높아지면 할인을 많이 한다. 이 할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자 뺀다는 소리예요. 이자. 그럼 할인율이 높아지면 이자를 많이 빼니까 현재가치 금액은 줄어든다. 현가는 줄어든다. 그럼 할인율 크기에 따라서 현재가치 금액은 달라진다. 이거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합계 시한가치 나오면 이자율 높아지면 미래가치 금액은 내가는 커진다. 이렇게. 근데 얘보다는 이게 더 잘 나온다 했잖아요. 할인율 크기에 따라서 현재가치 금액이 달라진다. 그럼 할인율이 나오는 순간 그런 현재가치 만든다. 이잖아요. 오늘 할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순형가법, 수익성수법, 내부수익률법, 할인기법이다. 합계 시한가치 고려한다. 그다음 할인율도 있어야 된다. 부동산의 결혼은 전부 다 할인하는 논리입니다. 할인. 미래돈을 현재도 만드는 거. 그럼 할인율이 높아지면 그럼 현재가치 금액은 작아질 것이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가치 금액은 작아질 것이다. 이렇게. 그럼 할인율과 현재가치는 반대로 간다 이 소리예요. 이 말이 자주 나온 게 아니라 이걸 응용해서 자주 나온다. 그럼 응용하면 요구수익률이 할인율이고 요구수익률 크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던가요? 순형가가 달라진다. 이렇게. 그럼 요구수익이 높아지면 그러면 순형가는 낮아진다. 자, 부동산 가치도 현재 가치다. 그 부동산 가치를 산정할 때 할인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부동산 가치 산정할 때 할인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할인율이랑 않고 환원율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환원율 배웠잖아요. 환원율 배웠는데 기억이 별로 없어요. 환원율 뭐 할 때 배웠습니까? 환원율, 어림셈법, 순소득 승수의 역수, 자본 환원율 배웠잖아요. 이렇게. 그럼 환원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그러면 부동산 가치는 낮아진다. 이게 이제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이렇게. 네. 다 똑같은 논리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가가 토지 가격이죠. 이 토지 가격이 지금 토지 가치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지가를 구하려면 토지 가격, 이 지가를 구하려면 할인율이 있어야 돼. 할인율. 근데 이자율이 있어요. 이자율.
그럼 이자율 크기에 따라서 집가가 달라진다고.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면 토지 많이 못 사요. 그럼 가격은 떨어지죠. 이것도 안 배운 것 같지만 이미 봤죠. 이거. 어디서? 지대이론 할 때 가장 먼저 지대이론 그러면서 타이틀 쓰면서 이런 거 했다고. 집가는 지대를 이자율로 나눈 것인데, 근데 비례 관계 있다, 반비례 관계 있다. 이런 거 했다고. 그게 이거야, 지금 이거.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 이거. 수명가도 가치고, 부동산 가치도 가치고, 집가가 토지 가치잖아요. 다 똑같은 말. 다 현재 가치. 그러니까 요 가장 밑에 있는 것은 예전에 한 2번인가 나오고, 환원율은 부동산 가치와 반대. 이거는 책으로도 나왔어요. 이거 가장 잘 나와요. 이건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노래다. 자, 그러면 먼저 화폐 시장가치, 그러면 이게 떠올라줘야 돼, 이게. 예? 그 다음에는 화폐 시장가치 계수. 이제 화폐 시장가치 계수는 현재가치 계수, 미래가치 계수, 역수관계 있는 거. 그 다음에는 활용, 어디다 써먹는가. 이제 그게 전부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만 하고, 이제 틀린 거 그랬으니까 보자고, 26회 때. 1번.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 자,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늘 정규 수업 시간에 이거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단리하고 복리 있어. 단리하고 복리. 단리하고 복리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거 26회 때 나오고 또 한 번 나온다고. 28회 때인가. 단리하고 복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 하는 거. 원금에만.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 붙이는 거.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왔잖아요. 단리, 원금만 이자. 원금에만 이자. 원금에만 이자 붙이는 거.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 또 이자 붙이는 것을 복리라고 한다. 그럼 1번. 연금의 미래가치를 계산하려면 이자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식에서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를 쓴다고. 아무 말 없으면 그냥 복리야, 복리. 우리가 배운 것은 복리라고.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화폐 시한가치 나오면서 이건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99%가 저당 상수예요. 이 방식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돈 빌렸다. 안 갚을란다. 이렇게 안 나오겠지. 그지?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저당 상수. 맞죠? 근데 이건 이제 바꿀 수 있겠죠? 원리금 상환액을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채 서비스액. 그러면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거 아시겠죠? 다른 말로 뭐 저당 지불액이다. 이렇게 돼요.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이다.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거 외에 월부금도 있고 할부금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언제쯤 안 쓰실 겁니까? 언제쯤? 안 써야지. 쓰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말고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안 써야 되거든. 안 써야만 공부된 거야. 이거 안 쓰면 그거 안다 내가. 원리금 상환의 부채 서비스가 안다. 그럼 안 쓸 거야. 그러니까 언제쯤 안 쓸 겁니까? 안 써야지 그리고 공부가 될 거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안 써야 될 텐데 지금은 써야지. 지금은 쓰는 것도 괜찮아요. 써서 공부하는 것도. 그럼 저당 상수 활용할 수 있다. 됐죠? 저당 상수 자리에 다른 거 한번 써봅시다. 저당 상수 자리에 다른 걸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저당 상수 자리에. 뭐라고?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연금의 현가 계수의 역수.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하고 저당 상수와 같은 말이니까. 그럼 이 지문은 원리금 상환액 자리에 부채 서비스액이 들어가도 옳은 말이고, 저당 지불액이 들어가도 옳은 말이고, 저당 상수 자리에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가 들어가도 옳은 말이고. 이렇게. 자, 틀린 거 고른 겁니다. 그럼 5번부터 갈까요? 5번.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하면 몇입니까? 1. 이게 이제 26회 때인데 28회 때 이걸 0이라고 줬어요. 0. 상환 비율 플러스 잔금 비율은 0이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더해서 0 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 중에서 더해서 0 되는 건 없어요. 더하면 1. 이렇게 되는 거지. 요 잔금 비율 나왔습니다. 그럼 잔금 비율 나오면 뭘 통해서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잔자 나오면. 잔금 비율, 미상한 저당 잔금처럼 잔자가 나오면 연금의 현가계수를 통해서 계산한다. 그러면 3번 아니면 답이 4번이겠네. 3번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을 모으기 위해서 매월 말 불입하는 적립액을 계산. 볼 것도 없죠. 불입액, 적립액 나왔잖아요. 뭐요? 감채 기금계수죠. 감채 기금계수. 그럼 3액에
3억의 감채 경기수를 곱하면 된다고. 근데 3억의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틀렸습니다.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가 아니라 뭡니까? 감채 인계수. 여기 감채 인계수. 감채 기금 계수를 곱한다. 이렇게 나오지. 계수. 그러면 이 자리에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를 곱한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요.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의 역수를 곱하여 구한다. 다시 해볼게요. 이 자리에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도 아니고 감채 인계수도 아니고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의 역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OX. X죠.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 역수가 아니라 연금의 미래가치 역수지. 연금의. 이 자리에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 이 자리에 감채 기금 계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감채 계수 아니면 연금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연금의 내가 계수. 내가 계수의 역수를 곱한다. 이렇게도 옳은 말이에요. 이렇게도.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것은 감채 기금 계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연금의 내가 계수의 역수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걸로 이제 이건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봤던 질문이니까 제가 이런 거 나오면 그럼 합계 시간 같이 나오면 빌렸다. 요 2번처럼 빌렸다. 원리금 금융산 저당 상수고 불이백 적립은 감채 긴계수고 근데 나머지 거 빌렸다. 불이백 그런 거 없으면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요 4개 중에 하나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문을 읽다가 현재가치인지 미래가치인지 파악하고 연금인가 일시불인가 파악을 하겠죠. 이제는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현재가치, 미래가치 전에 이제 공부가 됐으니까 바로 읽어가면서 아, 너는 연금 일시불 파악할 수 있죠. 꼭 현재가치, 미래가치 먼저 파악해라. 연금 일시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50만 원이니까 연금이네. 그럼 현재가치가 미래가치 볼까요? 5년간 들어올 걸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가치, 현재가치네. 그럼 연금의 현재가치 구하는 거네. 그럼 연금의 현재가치 구하라겠으니까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를 사용한다든지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와 같은 말이 저당 상수의 역수. 그럼 계산하려면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활용한다 이렇게 하는지 그러면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가 쓰면 저당 상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 처음에는 답을 내고 여러분들 처음에는 기출문제 풀 때 답을 내고 나중에 2번, 3번째 볼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 문제를 놓고 그러면 떨어질 일이 없어요. 절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푸는 것은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근데 저처럼 여러분 될 수가 없죠. 저처럼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공법하고 민법 때는 못하는 거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처럼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60점 만드는 지장 없다. 그러니까 그냥 답만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됐습니다. 앞에 오시죠? 앞으로 오셔야지. 아니,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이. 빨리 오세요. 앞으로. 괜찮아요. 앞으로 오십시오. 자, 이제 테마 34가 끝냈고, 그 다음에 유사문제 갑시다. 유사문제 1번. 자, 옳은 거 그렇습니다. 29회 때인데, 옳은 건 약간 또 어렵잖아요? 28회 때가 29회 때 나왔구나. 제가 나는 이거 28회 줄 알았는데, 1번, 잔금비율과 상환비율 합은 0이 아니라 1이다. 1. 잔금비율 나왔습니다. 뭘 통해서? 연금의 현가계수. 잔금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를 통해서 계산한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요. 1에서 상환비율을 빼면 잔금비율이다. 1에서 상환비율을 빼면 잔금비율이다. OX? 오. 1에서 상환비율을 빼면 잔금비율이 되는 거죠. 2번.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와 감채 계수는 역수관계에 있다. 틀렸죠? 이렇게 주면 좋지, 그냥. 예. 직접적으로 주면. 연금의 현가계수와 역수는 저당 상수. 틀렸습니다.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또 이거 옳은 거 고르라 했는데 2번에다 동그라미 탁 치고, 아이고, 좋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번. 원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자, 여러분들, 이 합계 시한가치 있잖아요. 합계 시한가치 관련해서 원금균등 나오죠. 그러면 거의 틀린 지문이에요. 합계 시한가치 계수, 현재가치 계수, 미래가치 계수, 저당상수에서 6가지하고 이 원금균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원리금균등과 관련된 겁니다. 원리금균등. 그러니까 합계 시한가치 문제가 나왔는데 원금균등으로 돈 빌려왔다. 그러면 그것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틀린 지문. 관련이 없으니까.
그럼 3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전당 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의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 상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 상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게 맞아요. 다만 조건이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 그러니까 여기죠. 원금 대신에 원리금 그렇게 하면 옳은 집이 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여기 또 나왔네요.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것은 단리 방식이다. OX, X, 복리 방식이다. 제 생각은요, 이런 것 같아요. 요 29회 낸 사람이 26회 때 시험지를 놓고 갖다 약간 바꾼 것 같아요. 봐봐요. 아까 우리 대표 테마 문제에서 봐봐요. 테마 문제 이거 봐요. 테마 문제를 보면 여기 단리 복리 나오잖아요. 단리 요거 나왔죠? 그 다음에 상한 비율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29회 때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유사 문제 1번 내신 분이 여기 26회 때 시험 문제를 보고 약간 바꾼 것 같다고. 거의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거의 100% 그렇게 했어요. 상한 비율, 잔금 비율이 아주 잘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29회 때 또 잔금 비율 나오잖아요. 상한 비율 나오고 그럼 요거 갖다 베낀 거라고 이렇게. 그다음에 단리 복리도 잘 안 나오거든. 단리 복리도 안 나오는데 또 나왔다는 것은 갖다 베낀 거라고 이렇게.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죠. 아마 맞을 겁니다. 이제 4번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것은 단리입니까? 복리입니까? 복리죠. 자, 5번 현재 5억인 주택가격이 매년 전년 대비 5%씩 가격이 상승할 때 가정할 때 5년의 주택가격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은행에다 예금했다 이러면 연금 일시불이 금방 판단되는데 뭐 주택을 샀다 뭐 주택가격이 얼마다 이러면 잘 안 돼요. 그러면 주택가격 나왔잖아요. 그럼 무슨 일시불이야. 주택가격 나오면 일시불이라고. 임대료 수입이 나오면요. 임대료 수입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연금이요. 임대료 수입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임대료 수입은 계속 반복될 거니까. 시험 문제에서 임대료 수입이 계속 다르다 이렇게 내지 않거든. 임대료 수입이 동일하다. 매월 임대료 수입이 50만 원씩, 매월 임대료 수입이 100만 원씩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이 나오면 대부분 연금이고 주택가격이 나오면 일시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5억 주택가격이 5억이니까 다 주택가격이 나왔으니까 일시불이야. 전년 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의 주택가격 미래가치고 일시불. 일시불의 미래가치.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옳은 말이죠. 그럼 여기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자리에 다른 말.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자리에 다른 말.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의 역수.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적절하네요. 옳은 거 걸어있으니까. 유사문제 2번으로 갑시다. 유사문제 2번은 30회 때입니다. 유사문제 1번 29회 때, 2번이 30회 때 거의 매년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게. 자, 2번 합계 시한같이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그렇습니다. 기업, 은행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해야 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감채인 기술을 사용한다. OX, X. 그럼 여기는 뭐라고 바꿔야 돼요? 여기 저당상수로 바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조건 안 줬어요. 원리금 균등인지 원금 균등인지 조건 안 줬다고. 그죠? 이거를 만약에 저당상수를 냈잖아요. 그럼 저당상수를 냈다 그럼 이의신청을 해야 돼요. 이걸 저당상수에 넣어주면 옳은 지분이 되는 거죠. 옳은 지분. 저당상수를 넣어놓으면 이게 옳은 지분이 틀린 지분이 판단하기가 힘들어져요. 왜? 무슨 조건을 빌려놓는 거 없으니까. 지금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는 무슨 조건 안 줬어도 감채 기준에서는 원리금 상환액을 산정할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의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저당상수로 나왔을 때 이의신청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의신청거리가. 왜? 돈 빌렸는데 무슨 조건이 없으니까. 의미하시죠? 이걸 저당상수로 냈습니다. 저당상수를 냈는데 나는 틀린 말로 해볼 거야. 틀린 말로. 그래서 이게 옳은 지분이라고 나오면 내가 말하겠지. 아니 나는 원금균등으로 풀었다. 돈 빌려갈 때 원금균등으로 풀었다. 그럼 틀린 지분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돈 빌렸다. 은행에 돈 빌렸다. 그럼 조건을 줘야 돼. 원리금 균등이냐 원금 균등이냐 조건을 줘야 된다고. 근데 얘는 감채 긴규에서 나왔으니까 조건을 줄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틀린 지분이니까. 원금 균등을 빌려오든 원리금 균등을 빌려오든 감채 긴규사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 틀렸고 기억은 니은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와 저당상수를 역수하는 게 있다. 맞죠? 이렇게 역수를 잘 낸단 말이야. 디귿 연금의 미래가치란 연금의 미래가치라는 게 이거라고.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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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씩 저금했어요. 똑같은 돈이 반복되죠? 이건 연금이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있고, 그럼 5년 후에 가치를 구하라겠어요. 5년의 가치. 그럼 이게 연금의 미래가치야.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는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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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이거 갖고 여기 5년 동안 이자를 다 합쳐놓은 거야. 그게 연금의 미래가치라는 소리야. 그러면 연금의 미래가치란 매기간 일정한 금액, 여기서는 음악 1억씩. 매기간 일정한 금액이 뭐예요? 연금이라는 소리야. 불입에 나갈 때 5억, 1억, 1억, 1억 해 나갈 때 미래 일정 시점에서, 미래 일정 시점은 미래라는 소리야. 미래. 5년 후에 원금과 이자의 총액, 원금, 이자를 다 더한 것이다. 맞나요? 이렇게. 그래서 옳은 지문. 늘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현재가치, 할인율 반대로 가야 되죠. 그럼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가치 계수는 낮아진다. 작아진다. 5.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빼고 니은, 디귿, 니을. 맞나요? 네, 답은 몇 번? 4번. 자, 거기 3번 문제는 계산 문제니까 제가 하지 않을 거고, 이거. 자, 3번 문제 나중에 제가 이제 계산 문제 할 시기가 되면 한단 말이에요. 5, 6월달 과정에서는 계산 문제를 좀 더 많이 들어가. 지금도 계산 문제를 하고 있지만 3, 4월 과정에서 5, 6월달 과정에서 좀 더 많이 할 거라고, 이게 거기 이제 3번 문제를 보면 제가 PPT를 안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이런 거요.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한다고 봐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지금 현재고 이제 5년 후에 얼마예요? 5년 후에 1억이야. 그럼 5년 후에 이 1억을 지금 시점에서 구해보라는 소리야. 계산하라는 소리야. 그럼 이건 현재가치입니까? 미래가치입니까? 현재가치. 현재가치 구하십시오. 그 말이야. 그렇지? 그럼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일시불. 돈 한 번이니까. 그러면 일시불로 현재가치 구하십시오. 이 말이라고. 그럼 이 일시불의 현재가치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일시불이 요 1억이라는 소리야. 1억 곱하기 무슨 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 일시불로 현가계수를 곱하는 거라고. 현가계수를. 현재가치 계수를. 근데 저한테 여러분들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 수식을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안 배웠어. 수식을. 그럼 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수식이 이거라고.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요거라고. 요게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의 수식이야.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시불은 얼마입니까? 1억. 일시불이 1억이잖아요. 1억이고 1억 곱하기 1 플러스 R이 이자율이야. 이자를 몇 퍼센트 줬어요? 7%. 그럼 여기다가 이제 0.07 이렇게 더하고 요 N이 기간이야. 기간. 몇 년입니까? 5년. 5승 1 이렇게 계산한다는 소리야.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1억 나누기 1 플러스 0.1의 5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10년이면 10승, 100년이면 100승. 그럼 얘는 1억을 나누기 1.1, 나누기 1.1, 나누기 1.1, 나누기 1.1 이렇게 한다. 5번. 이렇게 한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수식만 알면 쉽게 푸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요령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4번 문제가 작년 시험 문제야. 그 4번 문제를 볼 건데 4번은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랬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전혀 안 배우는 문제가 안 배우는 게 답이 되는데 근데 나머지가 다 틀렸으니까 그걸 답을 해야 한다고. 그럼 4번 같은 거 옳은 거 고르겠을까요? 자, PPT 안 만들었으니까 한번 볼까요? 4번 제가 안 만들어 같은데 기억이 안 만들었잖아요. 그럼 4번은 봐봐요. 4번 보면 자, 옳은 거 그랬으니 1번 볼까요? 1번 현재 10억인 아파트가 매년 자 여기까지 있고 연금 일시불 가격 나왔으니까 2%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의 주택가격이 그랬습니다. 5년 후니까 미래가치죠. 일시불 연금? 일시불.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죠.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야 돼. 연금 미래가치를 사용한다 틀렸죠. 연금 자리에 뭐요? 일시불 이렇게 해야 되지. 연금 자리 일시불.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았습니다. 대출받은 가구가 매월 상환해야 될 금액 이건 뭔가 원리금 상환이니까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또는 저당 상수. 원리금 상환이니까 저당 상수 써야 되죠. 근데 일시불의 현가계수 말도 안 되죠.
3번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에 감정인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다. 이게 답인데 이거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수식을 알아야 돼. 수식을. 그럼 이거 모른다. 그럼 넘어가야지. 이제 봐봐요. 1번, 2번은 공부했으면 알아요. 틀렸다는 거. 3번 봅시다. 임대기간 동안 매월 임대를 모두 적립한 경우 이 금액이 현재 시점을 산정한다면 현재가 추가하는 거죠. 그럼 현재가 추가하는 것과 감정인수는 전혀 상관이 없죠. 얘는 매월 임대료가 모두 적립했다. 그러면 이게 연금 형태에 가까워. 연금 형태. 연금이든 아니든 간에 감정인수는 상관없어요. 이건 현재가 추가하는 거니까. 그러면 4번은 감정인수는 절대 안 되고 답이 되려면 4번이 되려면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는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이렇게 나와야지. 5번 나대지에 투자하여 5년 후 8억 원에 매각하고 싶은 투자자는 현재 이 나대지의 구입 금액을 산정할 경우 저당상수 사용한다.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알겠어요. 틀렸다고. 그러니까 1번, 2번, 4번 알겠어요. 3번하고 5번이 어렵죠. 3번하고 5번. 특히 3번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답이 3번인데 여기까지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수식을 알아야 돼요. 수식을.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3번이 왜 옳은 말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머지가 틀렸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거지. 이 3번을 수식을. 요거는 3번을 수식을 하려면 거기 우리 여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86쪽 가봐요. 그 86쪽을 가면 핵심 포인트에 여기 자본하는 교수가 나오면서 일시불의 내과교수의 목적 오른쪽에 수식 나오죠.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수식을 이용하는 거야. 그 수식을 86쪽 봐봐요. 86쪽 보면 이 책 86쪽 보시라고요. 86쪽 보면 그 밑에 합의 시한가치 포인트 있잖아요. 포인트, 핵심 포인트. 거기 보면 일시불의 내과교수, 연금의 내과교수, 감정교수 보면 그 감정교수는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R 나오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야. 지금 4번 문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 4번에 3번 지문을 알려면 그 수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소리야. 그럼 얼마나 어려워요. 수식 이용한 게. 그러니까 수식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곱해서 된다 이런 걸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할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앞으로도 나오기는 좀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은 할 필요는 없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합의 시험같이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넘겨서 테마 35에 투자의 현금흐름 분석. 현금흐름 분석입니다. 그럼 현금흐름 분석은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현금흐름은 몇 가지 형태로 나와요? 2가지. 영업에 따른 현금흐름은 처분시 현금흐름. 처분시 현금흐름은 중요성이 없고 영업에 따른 현금흐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영업 현금흐름은 가능총수부터 쭉 했단 말이에요. 그 영업 현금흐름에서 주로 시험에 나온 것은 계산 문제는 아니지만 이거 지금 테마 문제가 계산 문제 나온 거야. 그럼 영업 현금흐름은 순수 암기하고 그다음에 크기 비교 동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효총수를 계산할 때는 유효총수 위에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순용업소 계산할 때 그 위에 있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6번째는 순대이감 영업소수를 계산할 때는 이자 비용 가간상비를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론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계산 문제 이렇게. 그러면 거기 2번 문제가 유사문제 2번 문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나오는 거고 유사문제 1번 문제도 이론적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테마 35가 계산 문제니까 지금 35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유사문제 1번을 먼저 해볼게요. 유사문제 1번. 자, 유사문제 1번은 뭘 뜻하냐면 이거야. 우리 오늘 합의 시합 아니 현금흐름에서 출제 유형이 첫 번째 순서를 암기하십시오 나왔다고. 두 번째는 뭐가 그냥 크기 비교. 크기 비교 동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가 고려사항. 필요한 항목 그랬어요. 순용업소 산정 시 필요한 항목은 위에 것들. 이런 거 나왔죠? 그거 물어볼까요? 여기. 그 문제. 이렇게 봐봐요.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순용업소득과 세전 지분 법규를 산정하는데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는 영업 현금 흐름은 처음시 현금 흐름 순서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영업 현금으로 갈게요. 영업 현금으로. 영업 현금 흐름, 영업 수지. 첫 번째, 임대 단위수에 임대 단위수 곱하기 예상 임대료. 예상 임대료.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야. 가능 총소득. 가능 총소득.
요 가능 총소득에서 뭘 빼면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면 유효 총소득이라고.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야. 영업경비, 순영업소득. 그럼 영업경비가 나오면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야지. 영업경비는 영업할 때 들어가는 경비다. 보유할 때 들어가는 경비다. 수선비, 유지비, 관리비, 광고, 선전비, 전기세, 전화세, 재산세, 종부세, 하지보험료. 영업경비 포함되지 않는 건 순대, 이감, 소개자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쓰고 여기 순영업소득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 그랬어요. 그럼 순영업소득 위에 있는 것들이 순영업 산정 시 필요한 항목이에요. 기타 수입은 영업의 수익이야. 기타 수입은 영업의 수익. 자, 그럼 이것만 물어본 게 아니라 이것도 물어봐요. 나 세전지분법계 산정 시 필요한 항목. 그럼 세전지분법계는 매각현금으로. 그 매각수지를 물어본 거예요. 매각수지. 매각수지 지분복기에. 지분복기에. 그럼 매도가격, 매도가액, 마이너스 매도경비. 매도경비가 매도비용. 그럼 순매도가액. 순매도가액 나오죠. 순매도가액에서 아직 못 갚은 거 미상환. 미상환 저당 잔금. 이 잔금은 연금의 회원가 기술을 통해서 계산한다. 잔자 나왔으니까. 그러면 세금 내기 전에 나에게 들어온 거. 세전 매각수지. 세전 매각수지. 세전 지분복귀. 세전 지분복귀. 세전 매각수지. 세전 지분복귀. 여기서 자본이득세 빼고. 그러면 이 문제는 가 순영업소 산정시 필요한 항목, 요거 산정시 필요한 항목, 여기 있는 것들. 나 세전 매각수지, 세전 지분복귀 산정시 필요한 항목, 여기 있는 것들. 그거 찾으라 소리예요. 그럼 이제 이제 가에 들어가 여기다 써볼게요. 가에 들어갔고, 가가 순영업소 산정시 필요한 항목이거든. 그럼 기타 수입, 기타 수도 여기 있네요. 그거 필요하죠? 기업. 매도 비용, 자, 나를 쓸까요? 나는 요 매도 비용. 매도 경비. 그래서 나에 들어가서 디귿. 그다음에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취득할 때 내는 거니까 영업현금으로가 처분시현금으로하고 취득세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취득할 때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 들어가도 안 돼요. 요거는. 그러면 이런 답이 됐어요. 디귿 들어간 건 답이 아니야. 디귿 들어간 거. 요것도 디귿 들어갔잖아요. 요거.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라고.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요. 디귿 들어가면 답 아니니까. 예? 자, 그러면 니을 미상한 저당 잔금 있습니다. 미상한 저당 잔금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세전 매각수지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죠. 그러면 니을. 자, 재산세. 재산세는 영업경비. 재산세는 영업경비. 그럼 재산세는 순영업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 여기 니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여기 밑에 있는 거야. 자본이득세. 그 상관없는 거지. 저는 그럼 기업 가에 들어가 순영업 산정시 필요한 것은 기업 기타 수입하고 미음 재산세하고 나 세전 지분법계 산정시 필요한 것은 디귿 뭐하고 디귿 아니구나 잘못구나 디귿이 아니라 뭡니까 니은이죠 니은 매도 경비하고 그다음에 니을 미상한 저당 잔금하고 그럼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이 2번인가요? 2번입니다. 2번. 이렇게. 그러니까 1번 문제는 현금으로 영업현금으로는 처분시 현금으로서 필요한 항목 고려사항 자기 위의 것들 그거 고르라고요. 이제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 문제는 30회 때니까 이게 지금 푸는 게 29회 때 30회 때 거의 매년 나오니까 뭐 현금으로는 2번 부동산 투자의 현금으로 추정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그렇습니다. 1번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OX? O? 이건 순수 암기와 똑같지. 2번 영업경비는 부동산 운영과 직접 관련 경비로 광고비, 전기세, 수선비가 이에 해당한다. 5. 3번 세전현금으로는 지분투자자 나에게 귀속되는 세금 내기 되는 소득으로 것으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가산한 소득이다. OX? X. 차감한 소득이다. 차감. 이 영업현금으로 해서 여러분들 영업현금으로 매각현금으로 해서 더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산이란 말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만? 기타 수입만.
기타 수입만 가산이고 전부 다 차감이야, 차감. 그리고 기타 수입 아니고 부채 서비스를 가산한다고 했잖아? 틀렸어요. 영업현금흐름, 그 다음에 매각현금흐름에서 더하는 것은 딱 하나. 기타 소득만, 기타 수입만 더한다고 나오지 나머지는 더한다고 나오면 틀려. 영업경비를 더한다, 뭐 불량부채를 더한다, 공실률을 더한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부채 서비스를 더한다, 틀린 말. 부채 서비스를 뺀다, 영업경비 뺀다, 이렇게 나와야지. 더하는 것은 뭐만? 기타 수입만, 기타 소득만 더한다고 나와야 되고. 그래서 3번 틀렸어요. 답이 3번이네. 4번 세전지분복귀 여기 있네. 세전지분복귀액은 자산의 순매각대금에서 이 순매각대금에서 미상환전당 잔액을 차감하여 지분투자자 목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금액을 말한다. 5.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가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가, 부동산 투자하면 이익은 보유기간 동안의 영업을 통한 소득이득, 처분 시 자본이득 형태로 나타난다. 맞습니까? 이렇게. 자, 됐어요. 이제 여기 계산 문제 한번 가봐. 세후현금은 계산 문제 가봅시다. 테마 문제에 계산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보게요. 어떻게 할 건지. 여기 여러분들 계산 문제지만 사실은 계산 문제 아니라 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도 똑같아요. 영업현금은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 그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별것도 없어요. 눈만 크게 뜨면 돼. 그러니까 눈을 크게 안 뜨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선생님 나 눈 크게 뜨고 있으니까 빨리 해봐. 빨리 합시다. 예? 그러면 가능총수도 쭉 나갈 거라고. 요 가능총수도 마이너스 공실 및 불량부채, 그리고 기타 수입을 더하고 기타 수입,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총수에 나와. 유효총수에서 뭘 빼요? 영업경비를 빼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나와. 우리 뭘 구하냐면 세후현금 흐름이니까 끝까지 가야 돼. 그 순영업소득 뭘 뺄까? 부채 서비스에. 그리고 그래서 나온 게 세전현금 흐름, 세전현금 흐름, 세전현금 수지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서 영업소득세 뺀다고. 그러면 세후현금 수지. 우리가 구하자는 게 세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세후현금 수지입니다. 아이고, 잘 안 된다. 세후현금 수지. 이게 지금 25회 때인데, 부동산 투자의 현금흐름 계산 문제가 25회 때 여기 마지막 문제예요. 그 뒤로는 안 나왔어. 그러면 세후현금 수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소득세 줄까 안 줄까? 안 줘. 이 문제는 영업소득세 계산 문제가 똑같아져요. 그럼 가능총소득이 4,800이라 줬습니다. 그럼 4,800이라 쓰면 되죠. 4,800입니다. 이렇게. 공실 불량부채인데 공실 가능총소득이 5%. 불량부채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실만 나온 거야. 그러면 4,800이 5%면 잘 계산 안 되니까 4,800이 10% 봐. 10%. 10%면 얼마야? 480. 10%를 먼저 해보라고. 요걸 암산할 때 5%, 485%가 암산이 빨리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10%를 한번 해보라고. 10%면 480. 거기에 절반, 240.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럼 이거 240을 빼라줘요. 240. 이렇게. 그럼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또 찾으러 다니지 말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타 소득 없으니까 유효총수 나오죠. 유효총수가 4,600, 4,560. 이게 유효총수득이야. 여기서 영업경비 빼야 돼. 영업경비는 2,400이래. 240이래. 240, 또 240 빼. 이렇게?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4,320 나온 거야. 자, 부채 서비스 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요 계산 문제를 처음 시작할 때 여기서 꼭 질문해요. 이 문제 가지고. 여기 보면 부채 서비스를 빼야 되거든. 그 부채 서비스액이 원금 상환액입니까? 원리금 상환액이요? 원리금 상환액이야. 원리금 상환액. 그러니까 이 원금 상환액 200만에다가 이자 800만 두 개 더한 거 빼야 된다고. 더한 거. 자, 그럼 여기서 얼마 빼야 돼? 1,000만 원. 1,000만 원 빼야지. 왜 1,000만 원 아닌 것 같아요? 1,000만 원 해, 그냥. 아닌 것 같아도 1,000만 원 하자고.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 원리금 상환액이야. 원금 상환액은 200이고 이자 비용은 800이니까 두 개 다 하면 10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질문하냐면 이 문제를 줄 때 여기다가 뭐라고 주냐면 원금 상환액 안 주고 이 자리에다가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자리에다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200이라고 줄까 1000이라고 줄까? 1000이라고 준다고. 1000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는 원금 상환액이라고 줬어요. 원금 상환액을 주면 이 원금 상환하고 이자 비용을 더해서 빼야 되고, 원리금 상환액 1000이라고 주면 이 원리금 상환액 1000하고 저 이자 비용 800 두 개 더해서 1800 빼버리면 틀려버립니다. 그럼 이 원리금 상환액 1000이라고 주면 이자를 포함해서 거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1000이란 소리야. 그럼 요거 주어졌잖아. 원리금 상환액이 주어졌잖아. 그럼 요것만 빼면 돼 가서 1000만 원만. 근데 또 이자까지 더해야지. 이자 더해가지고 1800 빼. 1800 빼면 답이 있어. 또 마지막 계산할 때 여기 답이 있다니까. 여기 답이 있어. 5번에 나온 거야. 5번 동그라미 치고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 간격수로 딱 계산기 하나 풀었다 이렇게. 틀린 줄 모르고. 지금 무슨 말이 되셨죠? 이걸 가장 질문을 많이 한다고. 이거 할 때. 야, 우리 시험 문제가 한 번에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주고, 이렇게. 근데 원리금 상환액 1000만 원 주고 이자를 안 줘버리잖아요. 원리금 상환액 1000만 원 주고 이자를 안 주면 문제가 안 풀려. 왜 안 풀리냐면 영업소득세 계산이 안 돼.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이자가 있어야 되니까. 순, 대, 이가 뭐야? 이자 비용이니까. 그리고 여기 이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해되셨죠? 그렇지. 그럼 이제 1000만 원 빼. 그럼 세전연금수가 3320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다음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영업소득세가 어떡하지? 영업소득세가 안 돼. 영업소득세가 순대 이감. 그래서 지금부터 영업소득세 여기다 계산하는 거야. 영업소득세. 순영업소득. 플러스 대체 충당금 있으면 대체 충당금 더하는데 한 번도 우리 시험에서 대체 충당금이 언급한 적이 없음. 마이너스 이자 비용. 여러분 마음 편하게 들으세요. 그냥 어차피 계산 문제 안 할 거잖아. 이래서 계산된 게 영업소득세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계산된 게 아니고 이게 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하고, 이 과세 대상 소득에 영업소득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영업소득세, 우리가 구하자는 영업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영업소득세를 구해서 여기서 빼주면 영업소득세가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지. 그럼 이 문제는 결국은 쟁점이 두 가지야. 영업소득세 계산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1000만 원 뺄 것인가, 200만 원 뺄 것인가, 800만 원 뺄 것인가, 요것밖에 없죠. 그럼 순영업소득 얼마? 4320. 여기서 대체 충당금을 하면 없죠? 그럼 이자 비용 빼야죠. 800. 감가상각 200 빼야죠. 1000만 원 빼죠. 3320. 이게 과세 대상 소득이야. 곱하기 세율 몇 퍼센트? 세율 20%. 연간. 그럼 여기다 0.2. 곱하면 세금은 얼마 돼요? 664만 원. 20% 곱하면.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664만 원을 빼. 그러면 세후 현금수지 나오겠죠? 그 세후 현금수지 얼마 나왔습니까? 세후 현금수지 얼마나 나왔을까? 빼버리면 빼는 것도 잘 안 되죠? 자, 봅시다. 얼마 나왔는가? 예. 이거 빼봐요. 2000. 얼마 나와요? 696만 원. 696만 원. 답 몇 번입니까? 3번인가요? 3번. 3번. 아, 2번이다, 2번. 600이다, 600. 2656만 원이다. 오케이. 영업소득세의 쟁점이라는 거. 영업소득세는 뭐다? 순대이감. 순대이감. 나는 계산 문제 하지 않을 건데요. 그럴 분들은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는 알아야 한다, 몰라야 한다? 알아야 한다. 차감한다.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거 알아야 돼. 자, 이제 테마 36으로 가서 할인기법, 비할인기법.
할인기법, 비할인기법 하죠. 할인기법, 비할인기법은 알 수 있잖아요. 할인기법, 합비 시장가치 고려한다. 순수내, 연평균 순양가법, 현가 해수기간법이 할인기법이었죠? 할인기법이었습니다. 그럼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할인기법이 아닌 거, 해수기간법, 합비, 할인기법 아니죠? 회계도 수익률법, 할인기법 아니죠? 그럼 두 가지냐, 두 가지. 니은하고 미음, 니은하고 미음이 합비 시장가치 고려하지 않는 할인기법이 아닌 비할인기법이죠. 답은 4번이요. 쉽게 나오네. 그리고 이제 유사 문제를 보면, 유사 문제는 뭐라고 설명이 쭉 나왔습니다. 유사 문제 쭉 나왔고. 자, 유사 문제 이제 1번 한번 봅시다. 유사 문제 1번 26회 때, 2번은 28회 때, 3번은 30회 때, 그 다음에 4번은 32회 때.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틀리고 그렇습니다. 7번 볼까요? 할인현금 수지법은, 이게 할인현금 흐름분석법, 이게 할인기법, 순수내 이런 거야. 순수내. 이걸 할인현금 수지 또는 흐름법 이렇게 불러요. 이걸 DCF라고 그래요. DCF. 디스카운트, 할인, 현금, 캐시, 수지, 흐름이 들어가고 나가면 플로우. 그래서 DCF 이렇게 부릅니다. 그 영어 약자 내용이 아니라 부동산학 결혼에서만 DCF가 나온 게 아니라 사회학에서 DCF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DCF는 어디서 나오든 간에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논리가 다 똑같아요. 이렇게. 그럼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에 현금을 반영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자, 올까 쓸까? 올까 쓸까?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그 모르겠으면 이게 틀린 말인데 요거 그냥 넘어가면 모르겠으면 2번 회계적 이율법은 합계 시장까지 고려하지 않는다. OX? O. 그러니까 26회 때도 이렇게 간단하게 내긴 낸다고. 23회 때까지 주로 내고 26회 때 이렇게 지문 주고. 3번 수년제 가치가 영인 단일 투자하는 경우. 요거 오늘 수업 시간에 제가 언급했잖아요. 하나의 분산 한번 본다. 수년가가 0이다. 수익성질 몇이다? 1. 자, 그 다음에 4번 투자의 경제성 분석에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민감도 분석, 투입요소, 산출요소 기억납니까? 안 된 것처럼. 민감도 분석은 지난주에 배웠던 거예요. 지난주에. 투입요소 변할 때 그 투자의 현재 수년제 가치, 여기에 결과치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올까 있을까? 오라고. 민감도 분석은 투입요소 이렇게 나오면 맞는 옳은 말이니까. 자, 5번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수년제 가치가 모두 0보다 큰 두 개의 투자를 비교 선택할 경우, 이 내용은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수업 시간에.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르면 수년제 가치가 큰 투자를 채택한다. 이런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야.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상하게 느껴져요. 한 번도 안 들어봤으니까. 여기 A 분산이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투자 금액이 똑같아. 투자 금액이 똑같아요. 근데 수년제 가치를 계산했는데 수년제 가치를 계산했는데 근데 요 A 투자니 수년가가 1억이고 B 투자는 8천이란 소리야. 이렇게? 그러면 당신은 뭘 선택할 겁니까? 그 소리야. A 선택해야지, A. 요 수년가가 무슨 말이냐면 돈 벌어주는 거야. 그 A에 투자하면 1억을 벌어주고 B 투자하면 8천을 벌는다는 소리야. 8천. 이게 수년가가 부의 증대. 돈을 벌어준다는 소리야. 부의 증대. 그러면 두 개의 분산이 이렇게 되는데 동일한 투자 금액이 똑같아. 투자 금액이 다르면 안 돼. 투자 금액이 똑같아. 투자 금액이 달라지면 어떤 게 좋을 수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똑같은데 근데 A는 1억을 벌어주고 B는 8천을 벌어준다. 그러면 당신 어떤 거 선택할래? 그 자리야. 또 A를 선택해야지. A. 예? 그러면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르면 내가 부를 증가시키려면 그러면 수년제 가치가 큰 투자를 채택한다. OX? O.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너무나 당연한 게 여러분한테는 힘들게 느껴진다고. 너무나 당연한 게 힘들게. 수업 시간 자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졸린단 말이지. 그래도 똑같아. 자, 그러면 이제 1번, 2번부터 5번이 다 옳은 말이니까 1번이 틀렸다고. 할인 현금 수지법은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에 현금을 반영하는 모든 단점이 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자, 이거 봐봐요.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했던 거 봐봐요. 뭘 했냐면 여기 이 부동산 있는데
이 부동산 투자한다면 여기 10억 나간다. 3년 보유한다. 3년 보유할 때 1억 들어오고 1억 들어오고 1억 들어오고 또 1억 들어오고 12억이 들어올 걸 예상된다. 그러면 여기에 영업현금으로 영업수지고 이게 처분수지야. 처분수지. 처분수지. 매각수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합계 시한가치를 고려하는 순형가법, 수익성수법, 내부수익법을 할 때 이 금액하고 여기 있는 금액, 이 금액이 15억이라 했죠. 15억하고 이 10억하고 비교한다고 소리야. 그게 할인현금 수집 분석법이야. 그럼 할인현금 수집 분석법은 영업수지도 고려하고 처분수지도 고려. 부동산 투자의 현금은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두 가지. 그 부동산 투자의 현금은 모든 투자 기간 동안, 투자 기간이 지금 3년이거든. 3년 동안 현금을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 순형가법이, 수익성수법이, 내부수익법이 투자 기간 동안 현금을 다 반영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데 하지 않는다고 했죠? 틀렸죠. 그럼 이건 사실은 깊은 내용이라고. 이 다음에 제가 이런 말을 언급을 한다고. 근데 언급을 이 다음 시간에 5, 6월 달 과정에 언급하면 여러분 눈빛 안 좋아. 뭔 말인지 그런다고. 예? 근데 잠깐 들어보세요, 이제. 근데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이라고 배웠죠. 그것은 합계 시한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요 모든 현금을 고려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나와야 돼.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은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옳은 말이야.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은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에 현금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게 있다고 단점. 나중에 깊은 내용 할 때 나올 거라고. 자, 그럼 이제 1번 유사 문제 봤고요. 2번 됐고 이제 3번 문제 봅시다. 3번, 4번까지 됐으니까 빨리 하소 좀 쉬어야 되겠네. 쉴 때가 됐네 지금. 3번 문제 갑시다.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 내부 순위는 투자력도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 현금의 흐름에 순현재 가치를 1로 만드는 할인이다. OX, X. 내부 순위는 순현가를 0으로. 순현가 뒤에 1 나오면 틀린 말이야. 0으로. 이거 옳은 말로 고치려면 순현가를 0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든지 순현가 자리에 수익성 지수를 쓰든지 이렇게 하지. 내부 순위는 순현가를 0으로 만든다 해야지. 0으로 만든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매우 쉬워요. 자, 2번으로 갑시다. 순현재 가치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을 할인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치 현가를 뺀 것이다.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치 현가를 빼는 거죠. 근데 할인합니까? 안 합니까? 할인하죠. 뭘로? 할인율,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2번 지문은 이 말이야. 2번 지문은 순현가는 현금 유입액에서 현금 유치 현가를 뺀 건데 그때 할인율이 뭐다? 요구, 수익률이다. 그 말이죠. 3번 할인 현금 흐름 기법이란 부동산 투자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투자 의사 결정 기법이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할인하여 투자 의사 결정한다. 옳은 지문. 4번 수익성 지수는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치 현가로 나눈 비율이다. OX, O. 수익성 지수는 나눈 거.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치 현가로 나눈 거. 자, 5번은 또 나왔죠. 민감도 분석. 이렇게 나온다니까.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 나왔죠. 아까 민감도 분석 봤잖아요. 이게 또 나오죠. 그 민감도 분석은 투입 요소 이렇게 나오죠. 투입 요소. 그 다음에 결과치. 옳은 지문이요. 그 여기 지문하고 3번에 5번 지문하고 여러분들 5번 지문하고 아까 우리 민감도 분석 하나 나왔었습니다. 민감도 분석 어디서 나왔습니까? 민감도 분석 1번. 유사문제 1번에 4번. 91쪽 그대로 펴시고 91쪽 유사문제 4번 지문 봐봐요. 4번 지문. 그러면 민감도 무슨 나오죠? 투입요소. 그 다음에 순현재 가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옆으로 가봐요. 3번 문제. 3번 문제 5번 지문 봐봐요. 민감도 분석 모형은 투입요소 변화에 따라 결과치, 순현재 가치 이렇게 나왔잖아요.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약간 바꿔놨을 뿐이지. 자, 4번 문제 작년 시험 문제 갑시다. 4번 문제. 옳은 거 그렇습니다. 옳은 건 좀 어렵잖아요. 1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 합계의 시한가치를 고려한 방법에는 이제 당연히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여요. 안 나오다가 30회 때구나. 이때. 응? 아니래? 32회 때인데. 맞죠? 여기 지금 30이라 써놨죠? 제가 이걸 잘못 표시했구나. 잘못. 그럼 옳은 거 그렇습니다. 작년 시험 문제인데 이 표시를 제가 잘못했을 뿐이에요. 네?
그럼 합의 시장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에 순현저가치법, 내부수율법, 해계적 이율법이 있다. OX, X. 해계적 이율법은 합의 시장가치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2번 내부수율법이란 순현가를 0으로가 아니라 1로가 아니라 0으로 수익선수는 1로 0하고 1이 자리가 바뀐 거라고. 그 틀렸고 맞죠? 아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해. 요거 제가 표현을 잘못해. 수익선수가 아니라 자칫 해봐요. 내부순위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고 1로 만드는 할인율이고 틀렸죠? 틀렸고 이걸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해야 되고 기대순위는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틀렸습니다. 기대순위는 순현가를 0으로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내부순위이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실을 1로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틀렸어요. 얼추 맞춰보려면 여 뒤에는 오른말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무조건 틀렸어요. 뒤에는 오른말이 해도 얼추 맞을 수 있어요. 왜? 기대순위라고 내부순위 똑같으니까. 기대순위라고 내부순위 똑같으니까 기대순위, 내부순위는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이다. 이것은 얼추해서 맞출 수 있지만 앞부분이 명백하게 틀렸어요. 그럼 내부순위란 순현가가 1로 만드는 거면 0으로? 0으로. 그거 틀렸죠. 3번 어림셈법 중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작을수록 자본의 시간은 길어진다. O일까 X일까? 자, 승수가 제가 순소득 승수가 자본의 해수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순소득 승수가 10이면 자본의 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10년. 10년이라고. 그러면 순소득 승수의 경우 승수값이 작으면 그럼 자본의 해수기간은 길어진다, 짧아진다? 짧아진다. 이렇게 나와요. 짧아진다. 2번 순현가법에서는 재투자율로 시장률을 사용하고 제가 오늘 순현가법이 나오면 무조건 요구순위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요구순위를. 그럼 순현가법에서는 재투자 순위로 시장유지율입니까? 요구순위입니까? 요구순위를. 내부순위법에서는 요구순위입니까? 내부순위입니까? 내부순위를. 내부순위.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다 틀렸네요. 자, 그럼 5번. 내부순위법에서는 내부순위이 요구순위보다 작은 경우 내부순위법에서는 내부순위하고 요구순위를 비교하는 거야. 그럼 내부순위 더 크면 투자하는 거야. 그럼 내부순위 요구순위보다 작으면 투자한다, 안 한다?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를 선택하지 않는다. OX? 5. 다음 몇 번? 5번. 자, 이렇게 해서 테마 36번까지 했고요. 쉬었다가 37번 할 겁니다. 10분 쉬었다가.